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계 3대 종교의 뿌리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딱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많은 회의론자들은 잠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거 맞아? 하고 묻는 거죠. 이 모든 게 그냥 나중에 만들어진 전설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진실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역사 속을 걸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민족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어떤 상징적인 신화일까요? 오늘 저희는 말이죠. 마치 진짜 오래된 미제 사건을 파헤치는 수사관처럼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모든 미제 사건이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바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죠. 이 아브라함 사건의 열쇠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찾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단서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고대 사본들 사이에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에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후대 사본, 마소라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만 430년을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아브라함은 초기 청동기 시대 사람이 되는데 이게 고고학적 증거랑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훨씬 오래된 사본 70인역을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430년은 가나안이랑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가나안이랑이라는 딱 한 단어의 차이가 마치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아브라함의 시대를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중기 청동기 시대로 옮겨놓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수사 초점이 명확해졌네요. 엉뚱한 시대였던 초기 청동기 시대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바로 여기 중기 청동기 시대를 새로운 사건 현장으로 딱 설정하고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증거 자료 A, 이름과 생활 방식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나 그들이 살았던 독특한 방식이 과연 우리가 새로 설정한 이 시대랑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보통 아브람이나 이스마엘 같은 이름들을 보면 에이, 그냥 나중에 지어낸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원전 20세기경 문서에 아바라마 같은 정말 비슷한 이름이 나오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기 청동기 시대의 마리 문서라는 기록인데 여기 보면 나홀, 하란, 라반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당시에 진짜 흔했던 서부 셈족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이름들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좀 독특해요. 우르나 하란 같은 큰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양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이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도시 사람이 어떻게 유목민이지? 싶잖아요. 모순 같죠?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중기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도시 마리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보니까 당시 목축민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도 멀리 있는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사업도 같이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거 창세기의 묘사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명한 역사학자인 다니엘 플레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가 묘사하는 족장들의 목축 생활은 마리 문서의 증거에 비춰볼 때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요.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고고학과 딱 맞는 역사적 그림이라는 거죠. 와, 첫 번째 증거부터가 꽤 강력하죠? 자, 그럼 이제 수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증거 자료 B, 사회 및 정치 세계. 이번에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정치 상황이나 법률, 사회 관습 같은 것들이 과연 중기청동기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4명의 왕, 5명의 왕 이렇게 편을 나눠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 초기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라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거대한 제국 하나가 이 지역 전체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작은 왕들끼리의 전쟁?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중기청동기 시대로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치고받고 동맹도 맺고 하던 딱 그런 시대였어요. 창세기 14장의 정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인 셈이죠. 계약을 맺는 방식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계약을 맺을 때 보면 그냥 사인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신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엄숙하게 맹세하고 심지어 동물을 쪼개는 의식까지 좀 복잡한 절차를 따르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절차가 마리 유적 같은 곳에서 발견된 중기 청동기 시대의 실제 조약 문서 형식이랑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후대랑은 완전히 다른 오직 중기 청동기 시대에만 있었던 뭐랄까 법적인 지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뭐지 싶은 이상한 관습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 아내가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줘서 후계자를 얻는다거나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상해 보이는 관습들이 누치문서 같은 당시의 실제 법률 문서에 나오는 사례들이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죠. 잠깐만요. 이 모든 게 그냥 후대의 어떤 똑똑한 작가가 일부러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핵심적인 반론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아주 먼 훗날의 어떤 천재 작가가 이 모든 디테일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이 증거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후대의 창작설의 결정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 율법이 이미 딱 자리 잡은 시대의 작가가 이 글을 썼다고 쳐요. 그럼 왜 굳이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조상들이 자기들 율법에서 명백하게 이거 하지 마 라고 금지한 행동을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자매 2명이랑 동시에 결혼한다거나 점을 치는 도구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후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에요. 이건 뭐랄까 자기 주장에 오히려 해가 되는 정말 이상한 디테일들이죠. 신학자 월터 모벌리도 정확히 이 점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족장 이야기의 종교적인 분위기를 보면 후대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특징인 어떤 거룩함이나 배타성 같은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창세기가 후대의 입맛에 맞게 각색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담고 있는 오래된 기록이라는 강력한 내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처럼 시대에 안 맞는 지명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욕을 세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처음 세웠을 때 그 도시 이름은 뉴 암스테르감이었죠. 똑같은 거예요. 고대의 필경사들도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거기가 거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지명으로 업데이트를 해준 것뿐이지 역사를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요 반론들까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최종 판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의 진짜 힘은요, 어떤 결정적인 증거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갈래의 증거들이 모두 일관되게 딱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름과 생활 방식도 정치와 조약도 그리고 법률과 관습까지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분야의 증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하나의 결론, 바로 중기, 청동기 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강력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들을 확인시켜준 말이나 누지 같은 고대 도시의 기록 보관소 있잖아요. 이게 청동기 시대 말에 다 파괴돼서 수천 년 동안 땅속에 그냥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700년대의 작가가 타임머신이라도 타지 않는 이상 이런 자료들을 보고 소설을 쓰는 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게임 끝이죠, 사실상. 이런 걸 바로 누적 증거에 의한 논증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쓰이는 방식인데요. 범행 현장에서 총알이 나온 건 아니지만 즉 스모킹 건은 없지만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전부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역사성 문제도 바로 이런 누적된 증거들을 통해 아주 설득력 있게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증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 좋아요.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장 극적이고 어쩌면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사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불로 멸망했다는 그 이야기도 과연 역사적 사실일 수 있을까요? 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은 저희 다음 분석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